대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오늘 국장 투자자들에게 전해진 추석 선물이 하나 있었죠. 보낸 사람은 젠슨항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AI 칩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TSMC 외에 업체를 이용할 견해가 있다라는 발언 속에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온기는 소부장단, 전력기기 쪽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전략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낙폭 과대주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강한 반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까지 굵직굵직한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등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1.6% 오르면서 2,5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를 펼치고 있다는 점 아쉬운 부분인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만큼 장 막판의 변동성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모처럼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3% 넘게 오르면서 73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2차 전지뿐 아니라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주에도 온기가 돌고 있죠. 그동안 못 올랐던 만큼 시원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정지은 앵커가 언급한 대로 선물 옵션 만기이라서 변동성에 좀 마음을 졸이고 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더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해리스 트레이드 업종인 신재생 에너지에도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막판까지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와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젠슨항 CEO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브의 주가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등 시점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안에서 은행주가 좋을까요? 증권주가 좋을까요? 보험주가 좋을까요? 선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세장 질문 하나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르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시장에서 4조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인 건지 아니면 반도체를 안 좋게 보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추석 지나면 외국인들 좀 돌아올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이제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관 쪽에서 이 코스피 기준으로 현물에서 2,6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는 있는데 이 파는 거가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반도체로 지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전자를 좀 많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만들겠다, 지수를 추가적으로 하락은 시키지 않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도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45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선물 쪽에 대한 포지션도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상방 쪽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지션 자체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9일 날 약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기관이 한 1,111억 그리고 외국인이 867억을 매수를 했었던 그 금액 정도 수준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관련된 게 17조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9월 10일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으면 이 신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뭐 장 막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장 초반에 전강 후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이 계속 전강 후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매도를 해야지 금요일 날 현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및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추석에 어느 정도 돈을 필요하신 분 투자자분들은 매도할 사람들은 다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급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면 시장은 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급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 강한 상승세 지속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반도체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상승의 주역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의 발언 때문인데요. 어떤 얘기들 나왔죠? 예, 엔비디아 이제 젠슨황 그 CEO가 뭐 네. 어제 얘기를 했을 때 대만 TSMC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외주 쪽으로 돌려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를 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 TSMC가 거의 뭐 A 시리즈를 바탕으로 H 시리즈, B 시리즈 모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차세대 모든 인공지능 반도체를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나 오라클 등에서도 클라우드 관련된 뭐 확대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치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 뭐 모든 종목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해외 언론을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인력 감축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력 감축설이 나오고 있는 거를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력은 어느 정도 재편을 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거를 먼저 선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지만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호재에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오르기는 하는데 이걸 완벽한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반도체가 좀 완벽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는 다 이 계속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투자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해서 과잉 투자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이 과잉 투자가 진행된 게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많이 오른 주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는데 투자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기업은 없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얼마만큼에 대한 투자가 더 이어지는지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실적이 나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3분기, 4분기 넘어갈수록 예전에 실적이 좀 좋을 거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2분기 실적까지는 좋았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이 눈높이를 맞추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뭐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실적인데 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좀 파서 들어가 보면 결국에 이제 HBM 쪽 관련된 그런 수주보다는 D램 쪽과 뭐 낸드 쪽, 레거시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걸로 HBM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엔 HBM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도 HBM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것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얼마만큼 좀 더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될지 고정 가격이죠. 그리고 고정 거래가 관련돼서 상승을 할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는 앞에서도 네. 파운드리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직 별로 시작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쪽에 가장 크게 작용을 되는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 10월 10일 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시장 안팎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한 거를 보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겨우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 사이클 자체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반도체 TP 하향 리포트가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움직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숫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주 내에서 또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은 리포트 나오고 하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볼만한 반도체 섹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얘기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MDS 테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MDS 테크도 기본적으로 이제 가전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인베디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인베디드에 그러니까 가전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 보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HBM을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뭐 시작을 하긴 했지만 HBM3E는 시작을 안 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서 만약에 이제 HBM3E 관련된 퀄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면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T나 뭐 테스, KC텍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주 반도체와 어보브 반도체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MDS 테크까지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HBM 본격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관련된 밸류체인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엔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요. 하이브의 주가는 많이 밀립니다.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요즘 하이브 쪽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를 켰다고요? 예, 뉴진스 멤버들이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네. 어두워 전 대표죠. 이제 민희진 대표 원복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동영상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하이브만 유일하게 엔터 관련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되레 이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더 반향이 이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25일로 이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25일까지 어떤 이 관련된 거를 원복하지 않으면 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겠죠. 그러면 이 주가는 25일 전까지도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이브를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유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하이브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건 뭐 있지만 위니즌 어도어 대표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이제 음주운전한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방시혁 의장의 사생활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잘 내고 안팎으로 좀 단도리를 잘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25일까지 어떠한 이제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결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25일까지는 조금 이 리스크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뉴진스 이슈와 관련해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를 떼고 본다면 그래도 엔터주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그동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분위기 반전 기대해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주가가 연초 대비해 봤을 때 많게는 뭐 50%, 적게도 한 30% 대표 4대 기획사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실적 대비해 봤을 때도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제 그 초동 음반 판매가 예전에는 반등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SM 관련된 거를 좀 보시면 최근에 에스파가 이제 이 기존에는 한 170만 장 정도 팔렸고요. 이 109만 장 정도 5월 신보가 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서막을 좀 보였다. 그래서 115만 장까지 팔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109만 장에서 115만 장까지 이제 초도 물량이 팔렸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이즈도 이 6월 데뷔를 했는데 초도 물량이 역시나 데뷔에는 102만 장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 지금 이제 새로 나오면서 126만 장까지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했었던 게 역시 음반 판매가 얼마만큼 회복을 빨리 좀 진행을 하는지가 관건이었고 또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부진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앨범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제 성수기로 접어드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스케줄이 일단 그 앨범을 가수들이 내면요. 네. 한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제 앨범을 하나씩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낼 때마다 이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나 글로벌 콘서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투어가 진행된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음반 판매나 여러 가지 CF라든지 광고 이런 수익으로 근간이 수익을 냈었는데 이제 신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덤에 대한 건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위버스라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 하이브의 위버스 시스템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서 팬덤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SM은 이제 디어유를 통해서 팬덤 플랫폼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신규 모멘텀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여기에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까지 이제 한 번쯤은 엔터주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엔터주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봐볼까요? 저는 이제 그 4대 기획사 말고 이제 그 5대 기획사로 하면 큐브엔터 정도는 좀 넣을 수 있지 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큐브엔터가 최근에 엄청나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가수죠. 아이들이라고 하는 가수가 엄청나게 좀 반향을 일으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앨범을 내기만 하면 이제 탑 10 안에는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이제 컴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월드 투어가 18개 지역에서 24회 공연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으로 이제 공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이 재계약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재계약을 할지 말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올해까지 이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내년에 혹시라도 재계약이 안 되면 네. 동사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재계약 관련된 부분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올해까지는 이제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의 마지막 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다양한 그런 이제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VT와의 시너지입니다. 이제 VT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죠. 니들샷. 모 회사가 이제 그 VT라는 업체인데요. 네. 그 회사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계 시너지를 좀 해서 다양하게 이제 온오프라인을 해서 이제 화장품을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남자 그룹이 이제 계속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우어데이즈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돌 그룹이 런칭을 했는데 뭐 반응이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좀 잘 이 컨택을 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그 주력 아티스트인 아이들의 그 재계약 여부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 재계약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 종목은 좀 짧게 봐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계약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이제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네. 그냥 좀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뭐 좀 뭐 스윙적인 부분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그룹사 내에서도 이게 뭐 문제인 걸 알고 있어서 네. 뭐 이 내년 가기 전에 좀 종지부를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을 먼저 선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내에서 큐브 엔터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금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주가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어제의 하락만큼은 아니죠. 좀 뜨뜻미지근한 주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주들 많이 밀렸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제 그 상당히 좀 많은 그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해외 지배법 주식 관련돼서 이 관련된 환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순이자 마진이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우선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역시나 은행, 증권, 보험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들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에 대한 것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대출 관련된 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대 마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관련돼서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긴 했지만 네. 이것도 역시나 많이 올라간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 그리고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금융주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 은행주 쪽은 굉장히 죽을 썼는데 그래도 그나마 증권주 쪽은 좀 선방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로는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게 이제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PF 쪽에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이 한 1,579억 이 손실을 봤고요. 하나증권도 한 2,500억 정도 손실을 받고 키움증권도 역시나 1,890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다른 수익성으로 이제 PF를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해외 매매 거래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외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2분기 미국 증시 결제 관련된 게 99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36조가 이제 미국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미국에서 상장이 됐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내 쪽도 STO 토큰 증권 발행 같은 걸로 연결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인수 합병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인 거래소 업체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한양증권이라든지 SK증권, 뭐 유진투자증권 이런 증권회사들을 좀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코인원 같은 그런 거래소들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권주 말고 이제 금융주 전반적으로 본다면 워낙 엉덩이가 좀 무거운 섹터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성격대로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은행, 증권, 보험 중에 증권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경우가 최근에 더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그래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이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F 규모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적은 삼성증권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1위 브로커리지에 대한 영업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키움증권 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의 뭐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한국금융지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 내에서도 조금 덩치가 큰 친구들을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삼성증권, 키움증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장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처음부터 말을 더듬으세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뭐 사줄까? 자, 어떻게 또 살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건 뭐 살린다는 것도 없고요. 그냥 진짜로 이제 우리가 뭐 생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선물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사준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사줄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 백 사주라. 나 이 백이 너무 좋아. 나 이 백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바로 이제 세 글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공명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나이백은 아니고 나이백입니다. 당연히 가방 회사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자, 네. 어떤 회사입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가방과 하등 상관이 없고요. 네. 이제 펩타이드 기반으로서 이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바이오 소재에 있어서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현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그 외적 기업 나라로부터 해가지고 FDA 관련돼 있는 이 글로벌 31개국에 대해서 이제 특허 그런 걸 품목 허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사실 이 바이오 관련
관련돼 있는 섹터 산업으로 봐도 이 기업적인 부분 절대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뭐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이 두 종목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는 시장에 이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나이백이 추가적인 상방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또 키워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안 사야 될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이백의 투자 포인트 또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얘기가 바로 나오는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삭센다 특허가 이제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센다 특허 만료와 함께 비만 치료제로 진출하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를 복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 말했지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기업들은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약을 복제하는 거지 그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이 분석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서는 이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 특허 만료와 함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기술 수출 이전,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뭐 이런 계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수혜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현재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뭐 먹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아직 삭센다도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사입니다. 주사. 그래서 여기 주사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 바늘이라는 게 사실상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 거부감을 느낀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지금 나와줄 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나이백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했다시피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개발 중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경구용 치료제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먹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 비만약 치료제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 개발 중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시장이 삭센다라든지 이런 것보다 위고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역시나 줄기세포 관련되는 이런 걸 조절해서 기술에 의해서 뭐 지방세포가 뭐 축적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런 기술력은 사실 안 중요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연구 개발할 게 아닌 이상은 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뭐 그런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이 나이백이라는 기업 자체가 만드는 이 비만용 치료제가 이제 기존의 주사용이 아닌 뭐다?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이 됨으로써 이것이 출시만 돼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로 이런 몰렸던 이런 이 수급들 이런 이 뭐 수급 포함 아니라 뭐 실적 이런 것들도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이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생각해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나이백이 지금도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이건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요. 이제 중국 치과 치료 이제 공약에 대한 이런 이 신호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기존에는 지금 이제 이 글로벌 파트너였던 이제 스트라우먼과 이제 이 합의, 통큰 합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 중국 내 독점 판매하고 있던 것을 회수하게 돼요. 회수하면서 이 중국 내 독점이 아니라 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그러면서 매출 확대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는 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로 돈을 많이 쓰는 건 중국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해외여행 같은 데 보면은 가보면은 뭐 이게 동남아를 좀 비하 발언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진짜 뭐 돈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보면 다 중국인인 만큼 중국인들이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잘 쓰고 중국인들에 따른 이런 이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호재로 다가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보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 기업에 뭐 수출한다. 사실 뭐 테슬라에 뭐 부품 공급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주가가 올라봐야 2배, 3배 오른다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 사실 사드 뭐 한알령 뭐 이런 거 터지면서 지금 뭐 중국발 모멘텀이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과거에 2000년 뭐 2010년도 막 2017년도 전 15년도 전 뭐 이때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 관련된 섹터도 그랬고요. 엔터주들도 그랬고요. 중국에 뭐 진출한다, 중국에 투자한다, 중국에 뭐 한다라고 하면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뭐 10배, 수배는 올라갔던 게 사실 중국발 모멘텀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청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기대되는 게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중앙 집중식 구매 정책의 수혜주로 지금 나이백이 딱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과거처럼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처럼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뭐 엔터 사업 진출한다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중국발 모멘텀이 엮였다라고 하면 10배 수비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뭐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확정적으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정책 테마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중국을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 계약, 공급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크게 올라갔던 건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거다라고 보면은 나이백이 충분히 앞으로의 이런 강한 상승 뭐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노화세포 제거 기술 뭐 중국 특허 등록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을 공략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제약바이오가 테마가 굉장히 많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 앞에 두 개만 본다 하더라도 치과 관련되어 있는 치과 진료 관련되어 있는 치료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치매도 있을 수 있고 항암 치료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섹터의 이런 수혜주를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 테마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도 이 아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 노화세포 제거 기술 이게 왜 크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노화세포라는 건 사실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세포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말 그대로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등 도움되는 세포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를 제거했을 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근육 같은 경우도 근육질환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지금 노화세포를 제거하면서 이걸 완화할 수 있다, 뭐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치매 치료 같은 경우도 이런 노화세포 제거 기술을 통해서 치매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현재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노화세포로 뭐 당장 엮였을 때는 제약바이오의 테마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섹터로 엮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노화세포 제거 기술이 지금 중국에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뭐 있던 기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라든지 우리나라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주가를 올 때 제일 좋아하는 게 국내 1위라든지 전 세계 최초라든지 이런 이 앞에 수식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줌에 따라서 상한가 한 번 갈 거를 상한가 3번, 4번, 5번도 갈 수 있는 게 이런 전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국내 1위 이런 수식어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이 종목이 저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보다시피 현재 정말 과거에 이 종목의 저점은 2,000원대 있던 자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있어서 저점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과거부터 이 기업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추세에 있어서 강한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를 2020년도에 돌파를 하고 지금 첫 터칭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한다. 전고점 터칭 이후에 반등하는 자리. 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요. 뭐가 나와줄 수 있느냐. 쌍바닥 하락 추세에서 원바닥 앤 투바닥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하는 우상향 추세 돌파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백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사실 차트를 봤을 때 이게 바닥주예요 할 수는 없지만 이 손절가만 잘 지켰을 때는 그래도 바닥이 될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나이백 같은 경우는 16,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이 매수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나이백이라는 종목 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런 거죠? 3만 원? 3만 원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간단해요. 여기 과거 보면 지금 현재 저항 맞던 자리가 있잖아요. 지켜주던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사람들이 자꾸 내가 어디서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별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냥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정말 쉬워요. 선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저항에서 팔고 지켜줄 자리에서 사고 이게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항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정도가 정말 저항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2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봐야 18%, 20%입니다. 이거 매수하려고 나이백, 이거 수익 보려고 나이백을 지금 삽니다. 저는 때려주고도 이 종목 안 사요. 적어도 뭐 한다.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목표 수익률은 2배, 3배는 봐야지 그게 주식이지. 저는 사실 늘 얘기합니다. 10% 수익을 보기 위해서 50%, 60% 손절을 감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금 진짜로 도박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는 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이백이라는 목표가를 3만 원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0,000 원 정도로 잡아드리니까 10,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래로 열심히 분할매 포지션 잡으셔도 나쁠 거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경부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테마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이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역시 손절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가 잘못했네. 이거는 이제 또 자주 싸우시나 봐요. 제가 잘 싸우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싸우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래요? 중재를 좀 해주고 싶어서 예. 근데 들어주다 보니까 왜 싸우냐 물어봤는데 들어주다 보니까 얘가 잘못한 거야. 너무 잘못했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야 이거 네가 잘못했네. 네가 나빴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빴어. 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가 나빴어.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쁜 종목은 아니고 라파스입니다. 네, 어떤 저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약간 제약바이오로 보면 좋은데 사실 제약바이오지만 이 회사는 좀 패치형 제품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미용 이런 쪽으로 패치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도 이제 패치라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진행되는 게 패치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예.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는 뭐 지금 굉장히 이 기업이 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또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겨우 패치 가지고서 또 어떤 키워드로 함께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키워드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개발한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지금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치형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군요. 예, 일단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이 섹터 싹센다가 이제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 아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또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테마 섹터가 또 움직여주긴 충분해요. 근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패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패치 관련돼 있는 이 반사익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패치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이 라파스의 제품이 왜 또 중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으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삭센다라고 하면 두 번째가 위고비입니다. 네. 위고비고요. 지금 이제 위고비와 완전 동일 제품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라파스의 이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와 동일 제품이라 보시면 좋고 이 위고비 같은 경우도 주사형인데 이 위고비를 뭐 한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꾸어서 지금 대원
자원제약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 패치형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에 대한 이 사람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붙이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간단하기 때문에 먹거나 붙인다. 이거는 사실상에 뭐 내가 자는데 붙여놨더니 살 빠졌어요. 누구나 살 거예요. 자기 전에 먹었는데 살 빠졌어요. 아, 누구나 삽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것도 사실 이게 이 개발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용화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고 하면요. 이제 임상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건가 아니 말도 안 되는 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임상1상에 대한 이런 이 결과가 지금 10월 달 중으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10월 10일. 임상1상이. 예. 네. 사실 뭐 임상 2상, 3상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갈 길은 많이 남았는데 임상 1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임상 1상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2015년도도 그렇고요. 2017년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의 강한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냥 임상 1상을 진행할 거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주가가 상한가 몇 번 갔던 게 이제 임상입니다. 그만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요. 기대감만 가지고서는 거의 그냥 여러분들 수십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라파스라는 기업도 사실 이제는 임상 1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완전히 무너지겠지만 이 결과를 봤더니 이제 임상 2상 예정이고 뭐 하고 여기서 뭐 진짜로 얼마의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앞에 나이백 같은 경우는 경구용,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형. 그러니까 애초에 주사제가 아닌 새로운 이 섹터로서 좀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이 라파스라는 기업이 지금 뭐 실적이 기존에 그렇게 좋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뭐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라는 기업들 자체가 사실 뭐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까보면은 진짜로 다 그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라파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적자를 좀 기록했던 기업이고 다만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 매출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기업의 이 실적 증가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실적이 증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기능성 화장품을 이 라파스가 예전부터 이제 판매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또 불었습니까? K뷰티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K뷰티 열풍이 불다 보니까 현재 일본 시장에서 이 화장품 원래 기존에 판매됐던 거에 몇 배가 넘어가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으로 시장으로서도 이런 매출이 지속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이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라파스라는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냥 너무나도 차트가 정직해요. 자, 과거에 7,500원이었던 저점대를 터치를 하자마자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과거 이제 한 3만 원 정도 저항이었는데 해당 저항을 막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조정이 나오는데 지켜주는 자리가 그다음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점을 높인다고 보셔야겠죠. 그럼 이 다음에는 25,000원을 안착했을 때는 3만 원, 3만 원 안착하고 뭐 5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또 잠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2만 원대로 제가 매수 가격 잡고 왔는데 그대로 전 2만 원 이하로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만 원 이하에서 매수 노려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 역시나 노려보시면서 손절가 10,000원 잡고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테마로 엮여있는 라파스에 대해서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녀공장입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분기 매출이 366억, 영업이익은 83억 원이라 국내 매출이 159억 원, 온 오프라인으로 성장 중이고 신규 채널 진입 통한 미국 시장 성장세, 3분기 성장 흐름 지속 전망. 자, 다 좋은 얘기가 적혀 있는데 사실 주가가 보면 화장품주들이 6월에 좀 고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에 계속 미끄러지다가 최근에 고개를 좀 다시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 숫자가 찍히고 있는 화장품주들 좀 주목해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한 6월, 7월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뭐 단기적인 뭐 피크아웃이라든지 하반기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좀 지수 조정 나오면서 같이 하락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뚜껑을 23년 대비해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봤을 때 올해 7월, 8월, 9월에 대한 그럼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보면 7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봤을 때 27.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향으로는 75.1%가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수출액 역시 이제 전년 대비해봤을 때 11.4%가 상승을 했고요. 9월 달에 대한 이제 9월 10일까지의 수출액만 보더라도 역시 전년 대비해 봤을 때 2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도 좋았고 8월에도 좋았고 9월에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피크아웃에 대한 거는 기후에 뭐 지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많이 이제 못 올라간 종목들, 근데 실적이 나름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것도 다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3분기와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돌아서거나 더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좀 잡아놓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종목별 차별화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의 K뷰티의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다. 지금 과거를 보면 중국 쪽 의존도가 그 기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에서는 마녀 공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뭐 제목 보시면 해외 채널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벤트가 많았던 2분기에 대한 실적 리뷰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이제 366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 봤을 때 47%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8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년 대비해 봤을 때 158%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이걸 이제 지역별로 매출을 좀 따져 보면 국내 매출에 대한 게 159억 정도가 나왔고요. 채널별로는 온라인 쪽이 69% 증가를 했고 오프라인 쪽이 20% 증가를 했다. 네. 그래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내고왕 이벤트가 46억으로 온라인 매출에 대한 크게 성장했었던 주요 원인이었고 거기에 이제 MBS 채널, MBS는 멀티 브랜드 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나 최근에 화장품을 다양하게 멀티샵으로 파는 그런 샵들을 이제 MBS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을 보시면 해외 매출은 207억을 기록을 했고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국가가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신규 채널을 진입을 하면서 큰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채널은 54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 채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스트코 물량도 30억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얼타뷰티 관련된 향도 한 6억 정도 반영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 외 국가들은 낮은 기저 관련된 부분과 채널 확장 덕분에 성장을 역시나 기록을 했다. 그래서 유럽은 362%가 증가를 했고요. 중국은 1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시아도 42% 증가를 했고요. 일본은 71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단 이 관련돼서 조금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3분기에도 성장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은 327억을 기록을 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51억 기록을 할 전망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채널별로는 매출 성장률이 국내 17%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해외는 28%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국내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쿠팡 채널에 재입점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MBS 쪽 관련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은 141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채널별로 역시나 온라인 쪽과 오프라인 쪽 양 시장 모두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쪽을 보시면 해외 매출은 208억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한 36% 정도 전년 대비해 봤을 때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향은 아마존이나 얼타뷰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와 또 일본에 대한 판매 채널은 역시 할인 경쟁으로 역시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상세는 이 부족한 부분을 미국에서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이후에 완연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이게 이제 미국 레퍼런스가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국내 OEM, ODM 업체들도 역시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진출을 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거에 대한 매출을 다른 쪽에서 얼마만큼 많이 가져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나라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예. 회사가 이제 인그루드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결국에는 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인그루드랩에 대한 그 영향력이 컸었다. 역시 인그루드랩이 미국에서 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미국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울타뷰티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울타뷰티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체로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장 큰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역시 하반기에 대한 일정이 상반기보다는 더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것도 국내 이제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의 레퍼런스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업, 이제 마녀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목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목표가는 어제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수익성적인 것만 평가를 해보면 13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격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간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멀티플 PER을 보시면 뭐 많게는 한 30배 정도 올라간 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20배 정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매출에 대한 규모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자라고 보고 있지만 해외 쪽,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가격적으로 보시면 이 2만 원대에 대한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역시나 양호하게 좀 지지를 해주면 반등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2만 6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2만 6천 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좀 그 얼마만큼 더 크게 뭐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실적만 보더라도 PER은 싼 수준이다. 한 20배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한 28,000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의 지지선을 지켜내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2만 6천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ISC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NH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6만 8천 원 하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투자 환경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내렸다. 그리고 AI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GPU 중심의 서버향 매출 지속,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향 이걸 뭐라고 읽나요? ASIC이라고 읽나요? 네, 그렇게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ASIC 공급 확대. 자, ASIC이라고 하면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향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아마존처럼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오늘도 보니까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던데, 자, 일단 반도체 쪽 소부장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업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근데 뭐 반도체 쪽은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투자가 원체 뭐 1년 정도, 2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온 디바이스향 관련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나 여러 가지 기기에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반도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 관련된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관련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얼마만큼 많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율을 맞추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대한 정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TSMC와의 이제 격차를 얼마만큼 많이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좀 목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 이 파운드리 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역시 차량용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상당히 많이 투자를 진행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반도체 쪽에 수급이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투자 심리가 드디어 개선이 되는 거냐 많은 기대가 있는데 리포트 얘기 들어보면서 조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NH투자증권에서 발행을 했고요. 매수 유지는 했는데 하향을 목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은 순항 중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을 했고요. 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부정적인 투자 환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역시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6만 8천 원으로 24% 정도 하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에 대한 영업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되어 있고 글로벌 후공정 관련된 부품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동사 내년 이제 실적을 계산을 했을 때 PER 멀티플로 21배로 하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고객사에 대한 관련 부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동사 실적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는 그래도 견조한 서버 수요와 그리고 모바일 신제품 영향 관련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매출은 532억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64억 원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중심의 서버향 관련된 공급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향 이건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의 매출이 온기 인식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향 공급 회복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4분기부터는 소폭의 매출 회복을 올릴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얼마만큼 더 개선이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4년 컨센서스는 뭐 수준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얼마만큼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바로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 칩을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패키지 관련된 후공정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패키징 관련돼서 전류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많이 팔려면 결국에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는 이제 러버 타입의 그런 러버 타입의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소재를 이용을 해서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드는 게 동사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이제 포고 타입 관련된 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드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가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고 타입보다는 러버 타입에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이제 작년에 SK그룹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SKC가 일단 그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비슷비슷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완전히 인수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기엔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얼마만큼 다른 쪽으로 채워 나갈지,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SK 하이닉스 향해 있는 쪽으로 좀 채워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삼성전자 관련 매출은 좀 줄고 있고 SK 하이닉스 양 실적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적정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하향됐잖아요. 네. 주가는 일단 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네, 주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어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적인 것만 계산을 해보면 PER이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주가가 보시면 작년에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4만 원대 종목이 11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기대감이 빠지고 인수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만 원 정도 유지를 좀 잘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앞선 고점이죠. 앞선 고점이 6만 원 선이기 때문에 6만 원 선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목표가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좀 잘 안착을 해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흐름 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회사 IS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1차 기술적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0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한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 보유자와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에서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 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14년 뒤인 2038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에 접어들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돼
병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에서 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올해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오른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1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하이브 주가가 한때 전거래일 대비 6%대 급락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주 성향을 좀 띠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미 대선 토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63%로 지금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대부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어제 이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테마 내에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뭐 SDN과 같은 이런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하루 만에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금 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석 연휴 그리고 또 FOMC 전후로는 또 수급이 한번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이런 테마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좀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보고 우리는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일정 뭐 하루 만에 급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SDN은 잘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후보가 지금 양강 구조로 잡혀졌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미 대선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재료가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DN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 크게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나 코로나 이후로 이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관련된 투자가 좀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좀 교체가 될 경우에는 다시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실리게 되면서 천원 구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이런 최근에 이런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거래량도 그 눈에 띄는 거래량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시금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전에도 대시세를 만들었었던 거래량이 뭐 7,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앞서 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 구간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좀 안 좋기도 했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는
그만큼 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또다시 1,200원 구간에서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2,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을 해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도 섹터군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좀 단기적으로 좀 뺏기는 모습,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한 번에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조정을 좀 감안을 해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이 아닌 1,400원에서 1,450원 정도로 한 차례 음봉이 하나 더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00원 구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600원 구간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또 이전에도 보시면은 1,6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가격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6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50원 구간으로 종가상 이 바닥을 만들어줬었던 가격대로 잡아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강호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에서 한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FOMC 발표 전후로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600원, 손절가 1,2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성 SDI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캐즘, 그다음에 미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저평가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유 있게 지금처럼 시장이 좀 불확실성 할 때 여유 있게 좀 모아보실 수 있을 만한 위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어제 미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노련한 트럼프가 좀 유리할 것으로 좀 봤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좀 선방을 좀 하면서 앞으로 또 명절 끝나고 나면 물론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1월 5일까지는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의 이제 분기 실적 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 때 바닥을 좀 찍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4, 4분기 정도나 돼야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구간대를 지금 ESS 쪽에서 실적을 좀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반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ESS 쪽에서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EV 쪽에서는 4,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이지만 지금 북미양 4680 원통형 셀 공급 논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충분한 좀 업사이드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뭐 GM과의 합작 법인을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을 좀 가속하기 위해서 스텔란티스 2공장 건설 중에 있고 오히려 이제 스텔란티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 가동으로 좀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셀 업체 쪽에서 봤을 때는 업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전고체 지금 최근 화재와 관련해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전구체 쪽에서 가장 빠른 그다음에 높은 기술력을 좀 보이고 있고 올해 이제 B샘플 완료했고 연내 이제 3샘플 완료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사이드 요인으로 좀 작용할 공산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SDI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2019년도에 한 10조 하다가 2022년도에 이제 한 20조로 좀 늘어나고요. 2023년도 21조 7천까지 올랐다가 올해 이제 조금 역성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본 총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21조 4천억, 현재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해당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PBR 1.1배에서 1.2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업사이드 요인,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주가는 이렇게 이제 그 캐즘 논란, 그 다음에 업황 개선이 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하락 추세대를 살짝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기술적 지표, 스토키스틱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졌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스토캐스팅을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세를 좀 벗어나는 구간대에서부터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1번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중장기 본격적인 추세를 말하기에는 지금 200이평선과 120평선을 밑으로 좀 깔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좀 역배열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림목 관점에서 충분히 좀 여유 있게 모아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지금부터 35만 5천 원 나이대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주요 매물대가 있는 45만 원 나이대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자,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나이대인 30만 원 나이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반등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전고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하반기 ESS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만 5천 원, 손절가 3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로봇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혀주는 그런 종목이 많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은 많은데 참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기업들 주가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를 버틸 만한 성적표를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잘할 거야 했지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더 강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번 분기를 통해서 9분기 만에 굉장히 좋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가오는 다음 분기에도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 로보틱스가 만드는 이 산업용 로봇 자체가 과거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라인에만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면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에도 그리고 이제 푸드를 만드는 공장에도 이 적용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공교롭게도 자동차 올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출한 화장품 산업도 올해 너무 좋았고 네. 푸드도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2분기에 해외 매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실적을 좀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조는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종가 베팅을 유일 로보틱스 지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네. 만약 이 구간에서 오늘의 상승의 어떤 시작점인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지금 이 3만 7,000원, 이 38,0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강한 매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래도 이 매물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오늘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상한가에 도달할 정도로 로봇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거래량이 지금 좀 아쉽죠. 하단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거래량만 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전문가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신 있게 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 이후에 사실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신재생 섹터들의 정말 강한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 ESS 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후에 어찌됐든 뭐 지금 해리스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본업에 대한 좀 흐름을 보시면요. 어쨌든 지금 미국 ESS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하고 있고 여기가 또 풍력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 실적 굉장히 좋았죠. CS 윈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정말 괜찮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ESS라든가 신재생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살짝 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갭상승한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큰 게 부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살짝 조금 떨림이 있을 수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이렇게 되고 나서 상승 나왔다가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접근해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어제 상한가 종가를 기록했던 18,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뭐 비중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은 그런 지금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이슈가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해리스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이러면 네. 또 빠질 수가 지지율 있기 따라가는 때문에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미국 대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8,4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보다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강세 안에서 디자인하우스 쪽도 움직입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어제 제순왕 대표가 뭐 TSMC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AI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면은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TSMC 다음으로 따라갈 만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좀 일찍이 상승이 나왔는데 가온칩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12만 7,900원에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건 뭐 거의 한 60, 70% 하락이 나온 거라 고점 대비해서 네. 정말 많이 빠져서 사실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돌리는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약세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흐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뭐 물론 디램이라던가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뭐 갤럭시 이번에 폴더블 폰 새로 출시한 것도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메리트도 있고 저는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온칩스가 지금 사기는 살짝 부담스럽긴 해요. 네. 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 같은 경우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아서 강하게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고서 지금 매수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어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온칩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이 반도체 IT 쪽의 반등세가 저는 순차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물 시장에 메이저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장비주도 같이 이끌고 그리고 장비 외에 이제 소재 부품단 관련 기업들도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대비해서 현물 증시에 대한 수급은 그렇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현물 수급 대비 상승이 조금 과하다라고 좀 느껴질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가온칩스는 조금 더 나중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싶고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달, 2월달, 3월달 가온칩스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명확하죠. 첫 번째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대형 어떤 이 대장주가 좀 이끌었었던 상황에서 두 번째 일본 기업에 이 수주를 했는데 작년 전체 매출의 80%에 가까운 수주를 올해 1분기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정말 가온칩스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고 대만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도 작년 대비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기에 아 가온칩스도 이 정도면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2분기 그리고 3분기 추가적으로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지금 잇따라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눌렸을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 테마에 모두 걸려 있는 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가 매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자, 네.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다들 그렇지만 참 좋은 이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탈모라든지 안과 치료제, 그러니까 적용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에서 지금 두드러진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장점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프랑스 떼아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 이전에 기술 이전했던 부분이 반환이 됐어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안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반환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걸 다시 올릭스가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다시 임상을 해봤더니 부작용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네. 조정을 좀 빠르게 이겨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 입장에서 우리 제품 문제 있어요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이거를 뭐 전적으로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적용성이 높은 그런 활용성이 높은 어떤 산업에서 두드러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또 FOMC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리 네. 인하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또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 상단에 걸쳐 있는 올릭스는 한 번만 더 거래량이 붙어주게 되면 충분히 상승 곡선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어떤 종가 베팅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올릭스를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동그라미 들어주셨는데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사실 지금 이 기업은 비만 치료제랑 탈모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는 기술 이전 막바지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안에 뭔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어쨌든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 나오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 안에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박스권 상단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만 한 번 더 세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로 한번 해보기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실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좋으니까요. 그 온기가 전력기기 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LS 일렉트릭 좋은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타이밍은 오늘보다 저는 오히려 내일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마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LS 일렉트릭이 안 좋다라기보단 수급이 메말르면 이렇게 고가권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저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좋겠지만 저는 만약 기다리실 수 있다면 내일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번 주에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전력기기 대형, 중소형 다 모두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 하반기 실적도 큰 무리 없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됐죠. 이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연휴를 앞두고 수급이 말라있는 내일 시장 공략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네. 정말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북미향 ESS와 그다음에 배전 솔루션, 스마트 배전방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탄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강하게 흐름 나온 것에 비해서는. 하지만 전력기기 쪽 보시면은 AI 반도체들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LS 일렉트릭은 좀 뒤늦게 출발했었어요. 상승 나올 때.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뭐 AI 반도체보다는 좀 움직임이 더디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올해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HBM 대장주들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갈 때도 같이 가고 동조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AI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 예정일 것이고 그거에 따른 배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서 뭐 어쨌든 송전까지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송전소에서 이제 배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압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의
회사에서 쓰던 그 전압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던가 실제 공장 같은 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전 시스템, 이런 배전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배전 솔루션 하면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저는 북미 쪽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한 뭔가 모멘텀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뭐 물론 내일 당장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종가매수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반도체의 시세 연속성이 안 나오고 반도체 밀리면 어떡해요? 근데 그래도 봐도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밀려도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후보가 둘이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지금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는 계속 될 것이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반기에 지금 AI 반도체랑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젠스낭 CEO가 준 추석 선물에 화답하면서 오늘 양대 지수 크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 TSMC 외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이 발언이 삼성전자를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일본은행 당국자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 낙폭과다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까지 빨간불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2,567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지속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역시도 코스닥 매수에 동참을 했었죠. 전 업종에 빨간불 들어온 가운데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면서 소부장단 전력기기 쪽까지 퍼져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튬 생산 감축 소식에 2차 전지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무려 3%대 반등 나와줬고요. 731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낭 CEO의 발언 속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한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강세, AI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발언 속에서 하이닉스도 7%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17만 원선 회복을 했는데 장 막판까지 그 흐름을 지켜가지는 못했고요. 완성차 쪽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 동반 상승 흐름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그 온기가 이어졌다라는 점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에 더 강한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8%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전일장 크게 올랐었던 삼성 SDI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0.5%대 약보합권 움직임 보였고요. LG화학이 1.5%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건 내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정도를 제외한다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3%대 강세, 에코프로도 3%대 상승, 엔캠의 5%대 강세 속에서 2차 전지의 강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부진했을 때 버텨줬던 쪽, 그러니까 잘 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클래시스가 1.6%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휴젤도 0.2% 상승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 이어졌습니다. 삼천당제약이 3%대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모처럼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리노공업이 5%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HPSP도 8%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내일 시장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정말 다행스러운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이 좀 나왔죠. 일단 코스피는 수급이 조금 아쉽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까지 받쳐주는 반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좀 상승세가 나왔었던 반도체 IT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IT를 좀 제외하더라도 오늘 굉장히 강했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내일까지도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만약 내일 오후장까지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수급이 좀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연휴 끝나고 온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그 포인트를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IT의 연속성, 그리고 오늘 강세 보였던 섹터들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연속이 네. 나올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네. 이제 주식시장에 100%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 그리고 이제 타이밍인데 네. 타이밍은 저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내일 종가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말라 있을 때. 그렇죠. 어떤 이제 종목이냐라고 하면 지금 낙폭이 커진 반도체 IT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분리막 기업인 WCP는 올해 2분기도 흑자에 지금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밀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도 괜찮다라고 확실한 명분이 있는 종목은 저는 내일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자. 자,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체크할 부분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뭐 충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장중에 낙폭이 컸다가 거의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미국 증시가. 근데 그만큼 이제 상승 쪽으로 뭔가 투자자들을 해석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늘 뭐 상승폭이 크진 않겠지만 충격적인 수치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연속적으로 저는 미국 증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저녁에 미국 증시 반도체 쪽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일 어쨌든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조금 한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되면서 좀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PI 이후에 발표될 PPI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미국 증시 내에서 반도체주의 시세 연속성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 뭘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일단 저는
오늘 반도체도 중요했지만 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 이제 CATL에서 리튬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버말과 같은 기업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이제 장 맞추고 나서 하이니켈 관련한 공급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많이 생겼느냐, 뭐 반도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도체는 사실 조정이 시작된 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 짧으면 1년, 길면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수급의 빈집 형태를 띠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은 어떤 수급으로도 가격적인 이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쪽이 저는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반등세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느 쪽을 좀 눈여겨서 보고 계세요? 뭐 셀사 보고 계세요? 소재 쪽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셀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앞서 이제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종가 베팅으로 가지고 온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이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네. 결국엔 삼성 SDI가 지금은 탑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정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건 어때요? 사실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안 돌아왔거든요. 네.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려면 네. 엔달러 환율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BOJ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엔달러 환율이 많이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근데 엔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와 거의 90% 이상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니케이 지수와 엔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급이 개선이 되려면 네. 일본 시장 쪽에서 이제 금리 이슈가 조금은 해소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까지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주도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오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비만 치료제 계속 강했는데 지금 9월 달 들어와서 비만 치료제가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또 내일까지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보다는 조정받은 기간은 짧아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급락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는 리바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수급 공백을 이제 거기서 메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어느 정도 저는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내일 수급 이동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랑 동반 상승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강하게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수급 이동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2차 전지가 더 매력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던 그 반도체가 아무래도 힘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수급이 좀 더 몰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말라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예 올랐다가 그 안에서 재 올랐다가 매일매일 좀 다른 시세인데 비만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이세요? 지금 뭐 다 힘이 좋아가지고요. 네. 사실 그 위고비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치료제 쪽도 지금 좋지만 좀 블루엠텍이 좀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블루엠텍이 이제 치료제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의약품 이제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021년도에 싹센다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 대형 병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위고비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 위고비 출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 블루엠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